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한 이후 외국인 매도세가 빨라도 너무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어제는 원달러 환율이 1240원마저 뚫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외국인 자금 이탈과 또 원달러 환율 상승 간에 악순환 고리가 형성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문제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오늘도 나스닥 지수가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 요인 뭐라고 보시나요? 크게 의아하실 거예요. 예. 나스닥 지수가 의외로 많이 떨어졌는데요. 네. 대체로 한 세 가지 요인이 어제 국내 증시에서 외환 시장을 중심으로 많이 작용했던 것이 선전 지역에 중국이 그 러시아에 대해서 협조하는 예. 이런 움직임에 따라서 사실 이쪽에 테크레시 규제, 예. 빅테크에 대한 규제가 첫 번째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됐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뉴욕 연준에서 오늘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6%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페드 회의에 시장 참여자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그 외신에 앉아마 터움 뉴스는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2.14%, 그래서 2019년 이후에 가장 많이 절대 수준에 올랐고요. 하루 기준으로 보면은 사실 14bp 정도 베이시스 포인트 올랐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도 잘 아시겠습니다는 미국의 나스닥 지수는 빅테크인데요. 미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 트레이드오프 관계, 반비례 관계 때문에 떨어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요인이 특히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관계로 사실 나스닥 지수가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주제였던 것 같은데 앞서서도 굉장히 여러 번 언급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외국인 자금 이탈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 속도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발생 이후에 너무 빠른 거 아닌가 싶거든요. 사실은 지금 다른 나라 따질 필요가 없이 네. 지금 우리나라가 더 급한 상황이거든요. 네. 뭐 아시겠습니다는 지금 말씀대로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이후에 외국인 매도세를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매도세가 빠르더라도 너무 빠르다. 예. 사실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지난달 18일 이후인데요. 지금까지 이렇게 외국인 매도 규모가 한 6조 원 정도 달합니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사실 그 외국인의 그 매도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을 지적하고 있습니다는 지금 외국인의 매도가 이렇게 지속됨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가 붕괴되느냐. 이것도 우리 외환 시장, 증시 입장에선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사실은 그 우크라이나 전쟁을 끊어서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는 좀 길게 보면 네. 코로나 2년 전서부터 보면 외국인의 그 매도세는 2년 동안 지속됐다. 지금까지 얼마냐? 한 60조 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60조 원이. 그런 각도에서 지정학적 이현 부분에 다 결부시키는 것보다는 한국 증시의 네. 매력도가 떨어지는 것이 보다 근본적 요인이 아니냐. 여기에 우크라이나라든가 작년 8월 달에 외국인의 매도세가 굉장히 많이 됐는데요. 지정학적 위험이 겹치다 보니까 네. 뭐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작년에 바이든이 아프가니스탄의 철군 문제로 해서 텔레반 문제가 있을 때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셌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우크라이나 문제가 있습니다는. 그래서 한반도의 특성상 보면은 한국의 증시의 매력도 떨어진과 함께 지정학적이 겹치다 보니까 네. 외국인의 매도세가 빠르더라도 너무 빠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와 같은 주요 대기업들을 파는 게 또 문제일 것 같은데요. 네, 사실은 그 외국인이 한국에 대해서 주식을 매입하느냐 매도하느냐 이 문제는 한국을 사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경제를 사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건 스탠리 지수에서 한국은 아직도 신흥국 지수거든요. 그래서 신흥국에 이렇게 자금이 들어갈 때는 국가를 사는 거다. 그럼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가장 상징이 어딥니까? 삼성전자가 그렇죠. 되겠죠. 작년에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 외국인의 매도세 중에 약 60%가 삼성전자를 팔아서 그렇겠습니다. 이 주가가 낮으면 내다 팔 것이 다 거의 다 팔았기 때문에 그 비중이 줄어들긴 합니다는 올해 들어서도 삼성전자가 외국인의 매도세 중에 약 33%를 차지한 만큼 가장 큰 비중이거든요. 네. 여기뿐만 아니라 어제 국내 증시에서 가장 이렇게 낮은 가격이 했던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거든요. 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LG 화학이라든가 SK 하이닉스라든가 현대차라든가 이런 대형주를 내서 팔고 있다 하는 것이 이렇게 지금의 현상이다 이렇게 보이됐고요. 국내 증시 입장에서 어제 정책 당국자가 좀 얘기를 했는데요. 이 동학개미의 힘이 없었다라면 한국 증시가 어떻게 됐을까? 외국인이 내도 파는데요. 그렇죠. 동학개미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에
외국인이 5조 이상 파는 과정에서 약 8조 정도 매입하는 과정에서 우리 주가가 지금 2,600달러면 이 동학개미의 힘이 없었다면 우리 코스피 지수는 이미 2,500 밑으로 떨어졌다. 그런 과정에서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이 동학개미 부분에 대한 정책 혜택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데요. 사실상 국내 증권사 보면 삼성전자에서 목표가를 방송을 위해서 계산해 봤더니 여전히 99,200원입니다. 10만 원이죠. 근데 그 FM 가이드 이렇게 목표가 대비 지금 7,200원이거든요. 네. 괴리를 보면은 40% 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왜 안 고치는지. 그래서 동학개미 분들이 아직도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 때문에 그쵸. 사실 그 주식을 저가 매수하다간 자꾸 떨어지는 과정에서 손실폭이 커지는 예. 이런 것도 국내 증권사 입장에서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외국인이 특히나 이렇게 대표 기업을 중심으로 내다파는 걸까요? 성장성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지는 거라고 네. 보면 될까요? 아무래도 신흥국은 국가죠. 네. 국가에서 보면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 얘기를 자꾸 따지는데요. 그런 거 여부와 관계없이 어떠냐 하면 펀더멘탈 측면에서 이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기본이 성장률이거든요. 네. 그러면 한국의 그 문재인 정부가 작년에 우리 경제 성장률이 4% 달성했다. 좋다 하는데요. 사실상 작년에 다른 국가, 투자 상대국을 비교해 보면 예. 우리가 성장률이 낮습니다. 저기 이제 표가 나오고 있습니다는 네. 작년에 미국이 성장률이 5.7%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쟁국의 대표 국가가 이렇게 네. 대만이 6.3%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한국의 성장률이 낮더라도 너무 낮다 네. 하는 이런 불평을 하는 거고요. 올해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는 일본이 3.3%인데 우리가 3%뿐이 안 되거든요. 예. 24년 만에 역전되거든요. 그리고 글로벌 그 이렇게 인베스트펀드는 한국의 그 성장률에서 자꾸 낮게 하는 무엇보다도 펀더멘탈이 투자 상대국에 비해서 안 좋다. 우리가 목표 성장률 4%에서 4% 달성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투자는 자 이가 앵커가 미인이다 하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얼만큼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 게 이제 굉장히 아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스 요인으로서 정책 요인입니다. 무엇보다 이건 시청자분께서 항상 누님 말씀 우리 정책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체적으로 미국에서 가이드를 하고 있는 여기 스콧 베이커라든가 네. 이런 그 지수 가지고 이렇게 산출해서 얘기하겠습니다는 이런 부분이 정책적으로 불확실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앞서 말씀드린 같이 GPR이라고 우리가 네.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는 글로벌 지정학적 위험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한국 증시, 한국 외환 시장을 일제 굉장히 주목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것이 지정학적 위험이 지금 북한의 ICM 발사를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 미국의 최대 관심사거든요. 네. 이런 걸 각도에서 GPR 지수가 높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이 내다 파는 거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의 담화문에서도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철수할 수 있다. 이 입장 역시도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를 높이는 요인 아닐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아티클 5 문제, 네. 솔로몬 패러다임 문제 그쵸. 이런 문제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는 자, 이 문제는 미국의 국익이 도움되지 않으면 철수한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의 동맹과 관계 없습니다. 네. 근데 우리는 어떠냐? 우리 대외 정책을 보면 예. 안미 경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안보는 미국이고 비용 들어가는 건 미국이고 그다음에 경중 혜택 주는 국익 부분은 중국에 하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 아티클 5라든가 솔로몬 패러다임 미국의 국익에 도움되지 않으면 하는데 우리는 경제적 이익 측면에서는 자 중국 쪽으로 치우쳐있다는 얘기거든요. 예. 서로 미스매치되다 보니까 이와 같처럼 GPR 같은 이 지수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GPR에 대해서 오늘 이제 뒤늦게들 국내 언론들이 다루다 보니까 네. 이 GPR 지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시겠습니다는 한국경제TV를 통해서 가장 먼저 제시했던 문제인데요. 이건 패드가 산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뢰성이 높다. 네. 그리고 GPR이라는 것은 Geopolitical Risk Index에서 저게 G자 political의 P, risk의 R 이렇게 해서 패드가 산출한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요건 어떤 기법이냐면요. 텍스트 마이닝 기법이다. 예를 들어서 이가은 앵커께서 한반도 지정학 북한
이런 문제가 얘기하면 요 지정학적 문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전체적인 어조 주세에서 지정학적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차지한다. 이게 전형적인 텍스트 마이닝 기법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이가은께서 방송을 맡으신 지 얼만큼 관심이 되냐 하면 여러 가지 언론을 통해서 이가은 하면 어떠냐. 사실 그거에 대해서 이가은 앵커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다는 얘기거든요. 인덱스가 높아진다. 네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이 지수 자체가 굉장히 높다. 네. 이런 것이 한국 증시에서 지정학적 위험이 불거지면서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이 빠지는 큰 요인 중에 하나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외국인 자금 이탈이 계속되면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것 같지만 원달러 환율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굉장히 다급했죠. 예. 사실 홍남기 부총리께서도 사실 이런 문제가 워낙 불거지다 보니까 예. 어제도 여러 가지 뒤늦게 이렇게 외환시장 문제에 대해서 구두 개입하고 하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업인께서 올해 원달러 환율 할 것이다 하는 이런 전제하에 외환 운영 계획을 짰는데요. 반대로 어제 1240원도 예. 뚫리고 1242원까지 가다 보니까 아마 다른 증시 문제 관계없이 네. 우리 입장에서 이 문제가 굉장히 화급한 문제가 아닌가 그쵸.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시청자분한테는 올해는 환율이 좀 올라간다 네. 하는 각도에서 올해 4월 달이 환율이 가장 불안할 것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근데 이게 우크라이나 때문에 좀 땡겨지고 있다. 예.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1220원 올라갈 때 아주 급한 사람이 아니면 원화를 그때 바꾸던가 급한 사람은 네. 그러나 환율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달러를 좀 보유하고 계실 필요가 있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지금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의 이탈세가 빠르더라도 너무 빠르다 보니까 그렇죠. 그게 다른 한편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배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사실 1242원까지 걷고 있는데요. 네. 이것이 어느 수준까지 갈 것이냐 하는 것이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코로나 직전에 네. 원달러 환율이 1285원이었었거든요. 예. 그게 1단계로는 작년 이렇게 1월 초까지는 1080원으로 가고 그 이었었던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서 지금은 1242원대 가고 있는데요. 코로나 직전에 1285원대, 1280원대를 가는 게 아니냐 하는 네. 이런 시각이 실현 가능성 여부와 관계없이 이렇게 국내 기업인가 그다음에 서학개미라든가 이런 측면에서는 환율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최대 관심이 되고 있는 상황이 지금의 우리나라의 외환시장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시간으로 오늘부터 연준 회의가 열리는데 예정이 됐던 대로 금리를 올리게 되면 또 외국인 자금이 대거 이탈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이 대목이 중요하죠. 네. 오늘도 사실 미국의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뉴욕 연준에서 발표합니다. 네. 6%대. 그다음에 페드 회의에서 이렇게 목요일 새벽에 우리가 발표됩니다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민감한 시점에서 미국의 그 국채금리 2.14%, 네. 2년 만에 최고치. 단위로 14 베이스 포인트 올리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금리 올려? 자, 이익의 앵커께서는 한국에 투자했다면 미국의 금리 올려면 그쪽으로 가죠. 이게 테리자메의 속성이거든요. 그렇죠. 여기 이제 이렇게 이론적 근거로서 피셔 이퀘이션 방식을 좀 이렇게 간단히 이게 이슈가 되기 때문에 네. 말씀드렸습니다는 미국의 금리 올리다 보니까 한국이. 근데 문제는 자 지난해 8월서부터 우리가 금리를 올려야지 말아야 될 걸 금리를 올렸거든요. 근데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자 채권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통화증권이라든가 이게 민간에 소화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뒤늦게 한국에서 바이백하니까 채권 사니까 채권 금리는 우리가 떨어지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저 그래프 보면 자 일주일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미국은 저렇게 일주일간 22.5 베이시스 포인트 올라가는데 한국은 10년물 금리를 오히려 국채를 바이백하다 보니까 국채 금리가 저렇게 떨어지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괴리가 저만큼 심해지죠. 미국 쪽으로 쏠림 현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건 자금 이탈되는 거죠. 이게 이제 지금 국내 증시에서 뒤늦게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렇게 미국보다 힘이 없는 국가거든요. 네. 죄송한 말씀입니다는 그게 현실이니까. 그쵸.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때 외교 정책 관련해서 한반도 운전자는 우리가 운전자 하는 정도 힘이 있습니까? 그리고 작년에 8월서부터 우리 경기도 안 좋고 국민들이 MZ 세대라든가 소상공인이 그렇게 되는데 금리를 올렸단 말이에요. 네. 우리가
선제 국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주도 국가는 아니지 그쵸. 않습니까? 이게 주도 국가 아닌 상태에서 다른 정책 목표로 이렇게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지금처럼 정작 필요할 때 저와 같은 사건이 발생한다는 얘기거든요. 페드가 지금 금리를 올리고 미국의 국채 금리는 지금 올라간다 죽겠는데 자, 그쵸. 한국의 그 금리는 마이백해서 국채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비리 발생에 국내 증시 자금이 딸 원달러 환율 올라가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지금 언급해 주신 게 이제 작년 8월부터 세 차례 금리를 올렸는데 효과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네, 효과를 하나도 없다 하면 금통위원들이 아, 그렇죠. 이렇게 좀 서운해하시니까 작년에 한국경제TV를 통해서 방송을 해드린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의 금리 올려. 그때 당시에 그랬습니다. 예. 그러면 한국이 금리를 먼저 올려야 외국 자본 이탈을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쪽에서 일부 금통위원들이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려야 된다 시각인데요. 네. 신흥국 입장에서는 외국 자본 이탈할 때 가장 중요한 게 펀더멘탈, 예. 경제가 좋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외환 보유고가 확충돼 있으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외환 보유고가 비교적 확충된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라서 한국의 원달러가 이 비셔스 사이클, 악순환 거리가 형성되는 게 아니라요. 오히려 거꾸로 펀더멘탈이 안 좋으면 악순환 거리가 형성되는 겁니다. 예. 자, 보겠습니다. 자, 작년에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미국은 5.7% 가는데 우리는 4%뿐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대만은 6.3% 가는데 우리는 4%뿐이 안 돼요. 경제가 그렇게 녹록지 않은 사이거든요. 자, 근데 다른 목적으로 해서 금리를 쭉 올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했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밑에 있는 사람들은 경제 활동이 위축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실물 경제가 이렇게 악화되는 겁니다. 자, 금리 인상, 실물 경제 악화, 지금 외국 자본 이탈 이렇게 나타나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이 비시어스 사이클이라는 것은 뭐냐면 금리와 그 환율 간의 비시어스 사이클 이 문제보다는 네. 신흥국 입장에서는 펀더멘탈이 중요하다. 이것이 2018년 11월 달에 금리를 올리지 말아야 될 게 김현미 당시의 국토부 장관이 시중부동 자금이 많은 것이 강남의 부동산 문제다. 당군에서 뭐느냐? 금리 올려야 되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그때 당시에 금리를 올렸던 것이 경기를 침체시켰거든요. 네. 이번에도 작년 8월 달에 2018년 11월 악몽이 지연되는 것이 아는 측면에서 한국경제TV를 통해서 금리를 올리지 말아야 된다. 최소한 미국보다는 먼저 올리지 말아야 된다. 하는 네. 입장을 취했었는데요. 이런 것이 뒤늦게 앞서 한미 간의 금리 차가 지금 정작 필요할 때 벌어지는 거고 네. 우리 경제 성장률이 이렇게 안 좋아지는 배경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상황이 심각한 만큼 좀 개선해야 될 과제가 많을 것 같거든요. 네, 지금은 펀더멘탈 측면과 네. 그다음에 자금 이탈의 빌미가 증시에서 발생하거든요. 그 측면만 좀 간단히 남은 예. 시간을 이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새로운 그 정부가 이렇게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지금 인수위도 꾸려지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 문제를 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현 문재인 정부가 왜 세계적 흐름으로 그렇게 외딴섬으로 벗어났을까? 그거를 글로벌 추세에서 맞게끔 고치고 지금 인수라든가 그다음에 Y 이코노믹스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Y노믹스에서 나오는 얘기를 한번 이렇게 방향을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볼게요. 일단은 자, 현재 윤 대통령 당선자께서는 작은 정부를 좀 지향하겠다. 네. 우리가 상대됐던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입장은 빅가먼트 뭐든지 국가가 해야 된다. 예. 이런 쪽이죠. 이걸 좀 전 세계적으로 보면 힘들더라도 스몰 가먼트를 채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당선자께서도 청와대를 좀 줄인다. 정부의 지출을 좀 가능한 줄인다 네.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분배 문제는 파이가 커야 됩니다. 파이가 큰 상태에서 분배를 해야 됩니다. 네. 이건 세계적 추세입니다. 지금의 미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예일 거시경제 패러다임에서도 네. 제닛 얼런이 성장부터 커야 된다. 그래야지 나눠줄 것이 있다 하는 입장에서 이 문제도 문재인 정부 때 사실 그 분배 우전에서 소득주 성장이요. 근데 이것을 좀 성장 쪽으로 좀 돌려달라. 그리고 제조업은 지금은 전부 끌어들이는 거지 않습니까? 예. 밖에 나온 걸 리시어링이 세계적 추세다. 근데 문재인 정부는 팜핑 아웃인데요. 밖으로 내지 않습니까? 네. 이걸 좀 끌어들이는 정책. 다음 표를 보겠습니다. 다음 표를 봐서 시청자 여러분이랑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아직 정부를 끌어들이지 않고 예, 있어서 예. 이렇게 됩니다는 다 이런 쪽으로 좀 헌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규제는 독특한 미국 사람들이 모르는 독특한 규제, 체감하기 어려운 유니크 규제를 빼고 전부 뭐냐 가능한 프리존으로 하겠다. 네. 규제 제로 정책. 그리고
사실 세금 문제에 대해서는 벌써 종부세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입장이 좀 그쵸. 정리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경제 효율을 증가시켜야 된다. 세금 인상보다는 세금을 감면해야 된다. 그리고 노조 우대보다는 노조를 최선 균형을 해야 된다 하는 네. 입장을 했는데요. 특히 정치적 측면을 한번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네. 하겠습니다. 지금은 어쨌거나 외국인이 파는 가운데 이 정도 지키는 것은 동학개미의 힘이 크다. 그리고 기업이 열심히 이러는 거다. 네. 그래서 동학개미라든가 기업을 중시해야 된다. 이것이 와이노믹스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친기업 정책에서 대통령 당선인께서도 가장 먼저 남대문 시장을 방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소상공인은 얼만큼 힘듭니까? 그죠. 물론 기업 이렇게 상장된 기업이 그렇게 그게 기업에 대한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전부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동학개미 분에 대해서는 저기 나오고 있습니다. 동학개미에서는 주식 양도세 폐지라든가 네. 그다음에 물적 분할로는 뭐 카카오라든가 이런 거 예. 있잖아요. 물적 분할. 그다음에 이게 대주주가 뭐냐? 여러 가지 금융 사고를 스스로 일으키는 문제. 그게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오스템이라든가 이런 예, 측면. 그렇죠. 이런 거 하죠. 자본주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겠다 하는 이런 측면이 결부되는데요. 이런 측면이 어우러서 시장에 반영되고 외국인의 시각이 반영되면 한국 증시에서 외국 자본이 이탈이 방지하고 원달러 안전 안정된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동학개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여건, 또 외국인 자금을 돌아오게 할 성장성 있는 대한민국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논설위원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